미국 정부는 네. 뭐 비트 이더를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래소를 지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내지 공격 내지는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이제 FTX 사건도 봤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네. 또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이제 그 FTX처럼 심하진 않지만 예탁금을 일부 다른 법인으로 옮겼대요. 그 창업자가 관리하는.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가받지 않은 증권 파생 상품과 같은 상품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원래 서부 개척 시대처럼 그냥 먼저 금 거놓으면 자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법이 없었으니까 네. 막 했는데 미국은 이제 판례법 위주다 보니까 법이 없더라도 이제 그 상식과 조리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네. 이거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공부해 보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게 모두 성문법을 따르게 되면 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원래 있는 법이면 그 판례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프로젝트가 네. 증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들을 그냥 증권에 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증권이면 이제 그 회사가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든가 지분 구조를 뭐 공개한다든가. 정부나 어떤 감시단체의 규제나 혹은 그렇죠.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공공한테 팔기 전에.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는데 가장 천병이 바로 거래소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치 거래소가 사기업인데 막 공적기관처럼 막 어떤 걸 상장하고 상장을 했다 폐지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뒤에서 뒷돈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격할 거 너무 많죠, 거래소가. 그럼 지금 요 바이낸스 사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조금 원론적인 것보다는 네. 거래소 자체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갖고 그렇죠. 뭔가 남용을 하고 있는데 감시에서 완전 벗어나 있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예, 원래 노멀로 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럼 대표님, 뭐 사실 저희는 SEC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낸스를 뭔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SEC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무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네. 그 연방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 그 CFTC라고 선물거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CFTC는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하니까 네. 내년에 뭐 밀이나 내년에 커피를 미리 파는 거죠. 돼지나 이런 거를 거래했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네. 미국 상원의원의 농민부의 아마 그 지도 그 검열이나 뭐 이런 걸 받을 거예요, 감독을. 네. SEC는 그 미국 그 대공황 이후에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증권 가지고 내부자 정보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래를 한다거나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기관이고요. 네. 두 기관이 근데 하나는 농산물 같은 실물을 다루고 하나는 회사의 주식을 다루지만 여기서 파생된 상품들 예를 들어서 옵션 선물 뭐 이런 것들이 파생되면 이건 어차피 추상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은 SEC가 관할하고 네. 실물에서 파생된 석유나 뭐 이런 거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은 CFTC가 하는데 이게 비슷해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뭐 어떻게 둘 다 주식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게 하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두 기관을 합치라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어느 회사가 이제 뭘 하려면 SEC는 동부에 있는데 거기 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CFTC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카고가 근거지거든요. 뭐 거기 물론 뭐 지금 원격으로 다 하겠지만 네. 그런 뭐 페이퍼워크도 많아지고 그리고 두 기관이 약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SEC는 규제 입장에서 보는 거고 네. CFTC는 어차피 출발이 그 실제 소유자, 실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실제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박이 필요하거든요. 보험이라는 형태로. 네. 약간 권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CFTC는 이제 긍정적이었어요. 선물 거래도 먼저 허가를 해주고 이미 2017년도에 허가를 해줬죠. 근데 SEC는 규제적이죠. 일단 투자자 보호라는 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도박을
도박적인 요소가 있으면 일단 안 하게 하려는 게 이제 관점이니까 덩치는 SEC가 훨씬 큽니다.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놓고 두 기관이 지금 아주 전입 가격에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격도 들어봤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내 업권으로 좀 그렇죠. 가져가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잊을만하면 CFTC는 비트코인이 커머더티라고 얘기를 해요. 커머더티다. 그게 정확히 뭐 어떤 건가요? 커머더티가 뭐 석유 이런 거 석유. 프로덕트라고 프로덕트. 하면 좀 더 광의 개념이고 상품. 상품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SEC는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고 말 안 하지만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고 뭐 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두 개 빼고는 뭐 알트코인 뭐 파생 여러 다른 뭐 잡코인들은 다 증권이야. 나 다 내 영역이다. 내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SEC가 바이낸스를 뭔가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게 비트코인 혹은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좀 악영향이 이게 있는 건가요? 뭐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FTX 같은 사건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분위기가 다 망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는 뭐 정말 다 망하는구나. 그렇죠.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을 사람들 벌 준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소는 좀 혼나야죠. 거래소는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문제가 있으신가요? 있나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탁금 고객들이 예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떤 고객들의 비트코인으로 뭔가 자기들이 내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거래를 한다거나 뭐 수량을 늘린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금융 기존의 어떤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그게 은행의 본업입니다. 그게 원래 본업인가요? 네, 은행이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고객 돈 갖고 이제 마음대로 꺼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네. 고객 돈 갖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인출 안 하니까. 그쵸. 한꺼번에 인출하면 뱅크런 되는 거죠. 은행에 돈 없어요. 왜냐하면 다 꺼줬으니까. 그렇죠. 지급 준비율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어제 중요한 건 은행은 네. 어떤 기준이 있다. 면허를 받고 하는 거예요. 면허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라고 면허가 있는 거예요. 은행. 그러면 차이는 거래소는 지금 그런 면허가 없죠. 면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도덕적 해이 혹은 뭐 내 맘대로 한다 그런 문제보다는 너 나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냐. 업권의 문제야. 업권의 문제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제가 들어오면 거래소가 눈치도 보고 할 거니까 더 좋죠.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3대, 4대 거래소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엄청 들어가니까 실제 실물로 1대1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네, 비트코인을 고객이 맡기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우리 은행의 원리가 약간만 내가 실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빌려주고 하면서 신용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그게 원천적으로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한 짓을 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이거를 잘못해서 파산하거나 그럴 일은 굉장히 낮다. 현재 스코어 전세보다 안전하죠. 이게 딱 와닿는 말씀이네요. 전세보증금을 내가 부동산에서 받아서 뭐 사실 잘 갖고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 투자했다가 그렇죠. 좀 역전세 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은 만큼 들고 있어야 돼. 그렇죠. 전당포죠. 우리나라 거래소는 그러니까 전당포야, 전당포. 그러면 이름은 거래소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 거래소 우리나라는 다르다 상황이. 달라졌죠. 작년부터. 달라졌다. 저는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항상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규제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규제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와일드 웨스트였죠. 서부 개척 시대라고 표현할 때 와일드 웨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뭐 보안관도 있지만 총잡이들이 그냥 마을 접수하잖아요. 네. 그런 세계였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래소 공격이 뭔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정말 뭐 서부 개척 시대에 막 이 옛날 무법 시대처럼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혹은 어떤 운영을 하는 그 거래소의 상층부의 주체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검증된 엘리트들 어떤 학력이라든가 혹은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모럴 도덕적인 게 한번 검증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아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FTX의 창업자가 보여줬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관이 이렇게 배지 들고 나와서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 과거에도 네. 이런 거래소를 공격했던 사례가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얼핏 떠올리기로는 그 대표 교수님의 책에 나왔던 뭐 이골드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네. 좀 미국 정부 기관이 거래소를 공격했던 혹은 뭔가 이렇게 다잡았던 사례가 좀 있을까요? 늘 이제 그 새로운 그 지불 수단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니까 늘 시도가 있었죠. 인터넷 초창기에 말씀하신 이골드가 대표적인데요. 네. 결국 10년 동안 영업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가 제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공부한 분야가 바로 그 분야인데, 그 미국은 이렇게 뭘 한다 그래 하는 걸 놔둔다 그래서 그걸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10년 있다가도 기소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잘 놔두다가 갑자기 그렇죠. 기소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가만두지 않냐면 그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네. 민간인이 그러니까 제일금융권이 하는 거를 테크놀로지에 의지해 가지고 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20년형이에요. 굉장히 엄합니다. 그게 징역이 그렇게 높나요? 그 실제로 적용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그쵸. 경우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압수하고 시작을 네.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망하고 재판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바로 재판은 안 하잖아요. 그쵸. 몇 년 걸리시려고. 그러니까 망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이골드라는 사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골드는 중요한 사례죠. 사토시 나카모토도 두어 번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골드는 인터넷 초기에 인터넷에 신용카드도 안 되고 온라인 송금도 안 될 때 미국의 잭슨이라는 뭐 더글라스 잭슨일 거예요. 네. 잭슨이라는 그 의사가 종양외과 의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엘리트죠. 네. 창업을 했어요. 이골드라는 회사를. 네.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금을 사요, 고객이. 네. 그럼 금을 안전한 금고에 맡깁니다. 실물 금을 사가지고. 실물금을 사서. 그리고 고객한테는 실물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가상의 숫자를 주는 거죠.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물금보다 더 좋죠. 왜냐하면 무한히 분할되고 네. 그 전송도 자유롭고. 그래서 금 보관증을 코드화해가지고 인터넷 결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페이팔보다 1년 먼저 생겼고요. 페이팔보다 먼저. 그 거래량은 페이팔 다음에 2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FBI가 이제 자금 세탁에 사용된다는 근거로 해가지고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해서 애국법으로 그 창업자를 기소했죠. 결국은 그 재판이 그래서 유죄 판결이 2008년도 10월에 납니다. 2008년 10월을 제가 왜 강조할까요? 2008년 10월 미국 뭐 금융위기 아닌가요? 2008년 11월에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유명한 피어-투-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역시 저는 참 이 비트코인 세계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비트코인 창업자분의 그 유명한 논문이 네. 그럼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렇죠. 한 달 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이골드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어떤 면에서. 다만 이골드가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없죠. 비트코인은. 뭐 어떤 게 없을까요? 금이 없어요. 그렇죠. 실물금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그걸 이제 차용증을 이제 암호화한 거니까 디지털한 거죠. 두 번째는 회사가 없죠. 서버. 그렇죠. 창업자도 모르고 어디 기소할 대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FBI 입장에서는 금을 먼저 동결했거든요. 이골드에. 금도 동결할 금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 기소할 창업자나 회사나 차단할 서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도 없죠.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거 미친 짓 아니냐. 금도 없고 회사도 없는데 그게 왜 쓰이냐라고 미국 정부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돈이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천재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대표적인 게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골드에 대해서. 저도 이골드를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 글을 읽다가 찾아본 거죠. 그러면은 이 이골드라는 거는 사실 과거의 어떤 근본이제 시대에 뭐 유럽의 은행들이 이제 실물금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차용증 써주고 하면서 사실 이게 항상 그래왔듯이 은행들은 이제 실제 양에 비해서 막 많이 차용증을 늘리고 하다 나중에 뭐 이제 망하고 바뀌고 막 이거 몇백 년 해왔다고 전 들었는데 이거는 1대1로 매칭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서버와 이 회사가 탄탄하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였던 것 같은데 믿으면 안 됐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정부한테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정부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민간인으로서 이걸 기업을 잘해도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졌던 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는 우리 부동산을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우리 이사님하고 좀 다른 건 네.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요. 증권 자체가 네. 과거의 비트코인이었어요. 아, 증권 자체가. 쉽게 말해서 화폐 금융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추상화의 역사예요. 추상화. 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했어요. 상상력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쌀이나 소나 논처럼 눈에 만지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잡고 내가 내 눈에 보여야 이거 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썼던 거예요. 금 자체도 사실은 오늘날에나 반도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쵸. 뭐 번쩍번쩍하는 거 뭐 일반 평민들이 뭐 이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쓸모 없었어요. 쓸모 없었는데 금 자체도 도약이에요. 추상화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채권자가 됐잖아요. 네. 유럽 왕실에. 네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왕들한테. 심지어는 목숨도 있습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위험할 것 같은데 채권자의 목숨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권력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자를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내 빚이 청산되고 네. 그 재산 또 내 거 되고. 아, 빚만 떼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갖고 있던 돈까지. 그렇죠.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자산을 추상화시킨 거죠. 제가 이거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 십자군 전쟁 성당 기사단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프랑스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저기 악마 들렸어. 이단이야. 하고 그 기사단을 되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 돈을 다 압수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자기 왕실의 빚을 청산하고 스스로. 이게 네. 저는 거 보면서 뭐 같은 기독교끼리 왜 저러나 했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가면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금융업을 해서 그 네. 나라 최권력층하고 가까워져요. 그 채권자가 됩니다. 네. 근데 권력층이 처음엔 유대인들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네. 점점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는 걸 퍼뜨려가지고 학살합니다.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야, 이게 참 이게 잔혹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추상화라는 게 그 가끔 가다가 북한 이런 쪽에서 탈북하신 분들 이제 새터민 분들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들어보면 약간 그런 게 있대요. 북한에서는 약간 좀 힘든 그러니까 뭐 평양에 계신 분들 말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라는 게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집어가도 된다는 게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힘든 게 화장실에 휴지가 있으면 이게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냐? 그럼 내가 그 두루마리 쓰고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 요 마인드 끼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눈에 만질 수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북한이 바로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이게 우리는 지금 그래도 그거는 주인이 뭐 어떤 지하철 공사라든가 자동차는 뭐 내 거라든가 부동산은 뭐 토지 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발전된 거다.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농업 혁명이 바로 재산권 혁명인데요. 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투자의 산물을 가을에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렵인들의 소유 개념이 바로 점유입니다. 점유. 지금 말씀하신 게 점유권이죠. 점유는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력을 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사냥해서 고기를 내가 그렇죠. 이걸 지킬 수 있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수렵인이 반농 반수의 시절이 있었다고 치고 네. 일부는 농업을 하고 일부는 수렵을 할 때 수렵인이 농민이 갖고 오는 밀밭의 밀을 자기가 수거해. 네. 그럼 내가 열매 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수렵인 입장에서는. 그쵸. 뭐 그냥 털판에 널린 거 내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의 소유권에 우리가 가까워요? 아니면 수렵인의 소유권에 우리가 가까워요? 저희는 지금 농민의 소유권이에요. 도둑이다. 그럴까요? 지금은 아닌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수렵인의 관점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평상 위기가 닥치면.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아니면 피난민, 난민촌이나 법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좀 힘 좀 쓰는 애들이 그 중학교 때 침팬치 시절이 있잖아요. 남자 학교에서. 그쵸. 그럼 없는 애들 거, 힘 없는 애들 거 뺐잖아요. 그냥 자기 것처럼. 법보다 주먹이 우선시되는. 걔네들이 수렵인인 거예요. 수렵인. 거기서는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점유에서 투자 개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투자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공장,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길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냥 땅에 있죠. 그 땅에 있는 거에서 금보다 더 귀한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 뺏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불량배들이 가서 뭐 아니, 뛰고 몰려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수 있는 삼성은 거고. 군인이 없잖아요. 그쵸. 탱크 한 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쵸. 탱크를 갖고 있는 국가가 뺏을 수 있잖아요. 그쵸. 국유화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점유만이 소유권이라면 네. 투자가 발전을 못해서 농업혁명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는 게 단지 그냥 농산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추상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메타버스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죠. 메타버스는 뭐 요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는 평행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 세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일강에 제가 논을 갖고 있어요. 네. 비옥한 논을. 이사님도 갖고 있어. 근데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경계가 흐트러졌어. 네. 그럼 우리들이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서기관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죠. 옆집 논하고 내 논하고 지금 뭐 불분명해졌어. 그럼 서기관한테 가면 서기관이 잠자다 나올 거예요. 농민들이 찾아왔네 하면서 점토판이나 네. 뭐 이런 걸 꺼내오겠죠. 그쵸. 거기에는 뭔가 기록이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실제 그 땅이 진실이에요? 아니면 그 장부가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는 그 장부를 보고 제가 요만큼까지가 제 땅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농업혁명이에요. 장부가 메타버스잖아요. 현실을 미러링한. 네. 현실 세계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해졌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현실 세계에서 뭐 내가 힘이 세냐 혹은 뭐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어떤 기록된 기록물을 보고서 그거를 따라간다. 그렇죠. 은행에 있는 잔고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0이 하나 더 붙으면 이사님 어떠겠어요? 내 생각보다 0이 하나 더 붙었어. 너무 좋은데. 그게 왜 좋아요? 실제로는 주머니에 금 하나 은하가 생긴 게 아닌데. 그거를 뺄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죠. 장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장부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그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관 하는 일 보면 되게 따분합니다. 맨날 판결문 쓰고 있어야 돼요. 그쵸. 판례 보고. 판결문이라는 게 장부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을 다루는 장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형사적인 감옥을 몇 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장부고, 네. 그가 언제 죄를 씻는지에 대한 장부고, 또 실제로 민사에서는 채권 채무에 대한 조정 장부고,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장부가 알고 하는 거죠. 장부를 다루는 일이죠. 그렇죠. 인류가 이렇게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순간부터 메타버스를 다루는 사람들만 열쇠를 갖고 있었고 특권을 부여받았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의 지배자들입니다.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자가 실제 현실을 지배하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장부가 현실에 우선한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를 정말 어떤 공적 기관에서 판결하는 기관에서 뭔가 인정할 만큼을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혹은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현실에서 인정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길에 있는 차가 내가 길에 세워두는 거는 그 차에 대한 등기가 저한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 탈북민 얘기 하셨는데 점유만이 가장 최상위의 소유권이다 라고 한다면 장부의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그렇죠. 판사나 회계사나 은행의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창고를 지키는 서기나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로 총을 갖고 도끼를 갖고 칼을 다룰 수 있는 기사 계급이 힘이 있는 거예요.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무력이 필요한 그렇죠. 시대인 거고. 그러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칼싸움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칼싸움 쪽으로 가르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장부를 훈련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장부를 훈련하는. 그렇죠. 어떤 건 다 장부입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오늘날 떠온 게 아니고요. 그 장부들을 서로 심리스하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다는 게 지금 메타버스의 큰 계획이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 신원인증이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예. 야, 이게 작가님 지금 여쭤볼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짧게 얘기한 것만 해도 인문학 강의로다가 농업혁명에서부터 비트코인까지 메타버스까지 한 학기 강의가 나옵니다. 대학원. 이거는 정말 요것만 파악을 하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몇십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정보 비대칭, 그다음에 엘리트하고 우리들과의 관계. 네. 우리가 과연 엘리트를 창고지기를 믿어야 하는가? 창고지기는 황금 열쇠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키. 여관 주인이 갖고 있는 마스터키. 그렇죠. 아무리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여관 주인이 마스터키가 없는 세상을 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손님 중에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관 주인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는 건 여관 주인의 도덕성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갖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애인을 뭐 겁탈한다거나 아니면 내 거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트들 중에 간혹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비위, 특권을 이용한 남용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골드 같은 경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런 추상화 과정을 싹 거쳐서 정말 괜찮은 정말 혁명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서버가 있고 현실에 실체가 있다 보니까 운영자가 있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한 번에 제압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화를 가다가 천재들이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서버도 없고 그다음에 빼앗을 수 있는 금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장부인데. 중요한 건 장부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장부 세계고 그렇죠. 지금 추상화의 극한을 갖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이 엘리트들과 어떤 법과 규제 혹은 뭔가 룰에 의지해야 되냐. 이 정말 자유로운 어떤 화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를 생각을 해왔다가 이골드를 만들었는데 한 번에 제압되는 걸 보고 정말 극한으로 가야겠구나. 그렇죠.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근거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근거마저도. 네. 그래서 평균적인 호모사피엔스들은 네. 선조들의 기억 때문에 비트코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직관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논리로는 저를 따라오더라도 네. 손이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그래도 국가도 아니고 보증도 안 돼. 그게 대개수가 그렇죠. 이 수년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7년 전에 이 추상화의 극단을 이해했다면 네. 논리를 믿어볼 수 있거든요. 저마저도 비트코인 직관적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쵸. 논리를 믿고 왔기 때문에 80배, 100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네. 과거의 증권이라든가 네. 뭐 채권이라든가 네. 뭐 옛날 뭐 대항해 시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주식회사들. 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주식도 어떻게 보면 추상화의 그렇죠. 산물인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뭐 이게 뭐 종이 쪼가리 아니냐 그렇죠. 이거 누가 보증하냐. 그래서 그렇죠. 망하면 그렇죠. 과거에 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공격을 받거나 그랬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중세 때는 땅이 최고였어요. 영토. 무력으로 그래서 지켜야 되고 그래서 기사계급이 존중을 받은 거잖아요. 네. 백장령, 공장령 전부 그걸 지키는 거는 백마탄 칼제비들이잖아요. 그쵸, 사무라이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장부의 힘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때는 장부가 있긴 있었지만 현실에 힘센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내 땅이 최고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뺏기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그런데 채권을 아까처럼 갖고 있으면 그 채권자가 계속 왕의 목줄을 갖고 있으면 왕한테 살해를 당하는데 네. 왕이라는 건 결국 기사들의 왕초니까 칼잡이들의 왕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칼잡이들의 왕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거를 추상화시켜서 숫자로 만들자 채권을. 그래서 나를 공격할 것 같으면 그 채권을 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나를 죽여봐야 자기 채무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요. 내가 1대1로 빚쟁이의 관계일 때는 쟤를 내가 힘으로 제압하면 빚이 없어져. 근데 채권이면 전 채권 없어요. 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당신하고. 그렇죠. 그럼 저를 죽여봐야지 욕이나 얻어먹는 거고. 그렇죠. 채권은 이미 딴 사람 손에 가 있어서 내가 부도가 나는 꼴이 돼서 신용만 잃어버리겠죠. 그럼 그 채권이 또 수십 명 이렇게 막 현대사회처럼 갈라지면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게 모라토리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벌을 받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빚을 꾸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그쵸. 그 채권 가격이 헐값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국가 권력을 제압한 거예요. 추상화시켜갖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면 은행과 이런 자본가들이 어떤 제압했다. 혹은 내가 우위에 섰다. 실제로 은행의 역사가 국가 역사보다 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신 책에서 어떤 달러 패권 이 시대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은행이 그렇죠. 과연 우위에 있나. 그렇죠. 지금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은행들이 중공공기관이고 네. 국가 정부의 시녀같이 됐죠.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자산의 근거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라서 그래요. 만약에 은행들이 지금 신뢰하는 유일한 자산이 금이라면 네. 정부가 은행들을 신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한테는 금이 없고 은행한테 있거든. 그쵸. 지금은 돈을 결국에는 대주는 사람이 국가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때 개발 독재를 할 때도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부가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들한테 쩌절맸어요. 왜냐하면 부도 내버리고 돈 안 갚겠다고 땡깡 부리면 바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한 게 바로 그 외국 은행들의 빚을 꼬박꼬박 갚은 거예요. 난민은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청산을 당했죠. 네. 그러니까 한번 봐주죠. 그러니까 음. 은행들도 채권자들이니까 한번 빚을 이제 줄여주고 탕감을 해주지만 그러면 나중에 징벌이 돌아와요. 아. 거기에 돈 꺼주고 싶으세요? 아니 안 갚는 애들인데. 그렇죠. 그게 남미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럼 그런 걸 잘 갚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도 낮게 되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은행이 위냐 정부가 위냐 물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은행보다 정부가 위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인 은행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거는 참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금융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과거만 못하고 많이 제압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네. 뭐 전 세계 뭐 미국 레벨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레벨에서는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 국가가 세계 금융에서는 전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영국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지난 트러스 네. 수상이 단명한 이유잖아요. 트러스트. 이자를 낮췄다가 뭐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금융의 반란이죠. 그러면은 이런 금융의 반란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매개로 다시 어떤 과거의 영광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교수님의 그 저의 이론이죠. 이론인 것 같거든요. 네네. 조금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법정화폐를 잔뜩 쥐고 있으면 결국 정부의 신여가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은행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지만 미국 연준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서 뭐 유동성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은행들이 고흐의 그림을 자산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죠. 고흐의 그림. 고흐의 그림이 은행 창고에 있어요. 네. 그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정말 고흐의 그림의 가치만 믿는다면 정부가 찍어낸 돈을 안 믿고 그러니까 정부가 찍어낸 돈을 갖고 오면 고흐의 그림에 이게 10,000분의 1조각이야 이렇게 해서 신뢰를 갖는 거라면 정부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흐의 그림을 관리 보관하고 있는 금고를 갖고 있는 은행들의 힘이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그게 고흐의 그림이 이제 금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가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시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야, 이게 현대 사회를 사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은행이 어떤 국가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갖지만 이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은행은 항상 그랬어요. 독립적이었다. 독립적이었고 전쟁의 배후에 있었죠. 배후에 있었다. 은행이 허락 안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는. 돈을 안 꿔주는데요. 그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좀 되게 먼 얘기까지 잡았는데 네. 교수님 그러면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네. 비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그럼 일단 증권과 비증권 그러니까 여러 코인이 있는데 비증권은 뭐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일단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그거는 미국의 그 판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SEC의 판례법에 의하면 하위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투자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투자 행위. 네. 두 번째 공동 사업에 투자해야 돼요. 회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자산의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제3자의 노력. 그 제3자라는 거는 이제 저걸 말하죠. 뭐 회사 기업가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행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 정의에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일단 그 발행자가 안 팔았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을 하게 했죠. 그렇죠. 안 팔았어요. 그 발행자가 안 팔았으니까 일단 투자를 받아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팔았어요. 처음에 투자를 받았어요. 이더를 주고 비트코인을 얻어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뭐 처음에 이제 했죠. 그래서 이더가 증권 시비에 늘 말리는 거예요. 특히 리플이 이제 너 증권이야, 무허가 증권이야 했더니 리플이 지금 소송 중에 계속 이더를 시비를 걸는 거죠. 쟤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새로운 기준이 또 있어요. 충분히 분산되어 있으면 네. 증권이라고 규정하는 거 실효성이 없어요. 증권이라고 선언했을 때는 네. 규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발행자를 무허가 증권 발행으로 한다거나 할 텐데 이더리움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탈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회사나 그 발행자를 기소하거나 뭐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네. 벌금을 때리면 제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증권 시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증권이 되건 안 되건 네. 대부분의 잡코인들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요, 교수님?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명만 기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압수해버리면 되죠. 그쵸. 이게 큰 뭉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증권 분류와 상관없이 뭐 비트코인 이 증권 비증권이기 때문에 이 둘은 뭐 안전하다 혹은 살아남을 거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얘기겠네요. 그건 결과죠. 결과.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증권에서 벗어난 거고요. 증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교수님, 월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조금 하락 왔을 때도 또 약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도 비트코인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네. 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산을 일부 안전하게 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DCA라고 해서 그 소액을 적립해 나가는 것도 그리고 자녀 수명이 굉장히 긴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다른 알트나 잡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요. 큰 돈이 아니면 큰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예요. 투자하는 돈. 이제 과거처럼 뭐 그렇죠. 소액 투자 몇백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넣어서 막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벌었다는 그 신화는 이제는 비트코인 너무 덩치가 커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개 못 모으죠. 사실 0.0 몇 코인 사서는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안 하죠. 그래서 100배, 1000배, 10,000배가 오를 것 같은 잡코인을 하죠. 비트코인의 강의를 한참 듣고. 그게 이제 저의 숙명이에요. 비트코인을 설득을 해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 처음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돼요.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사서는 별로 못 벌 것 같아. 인생 역전 안 될 것 같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역전은 한 100만 원쯤 산 게 한 10억 이상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생각해요. 그 정도. 10배 오른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서 10배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 제가 진짜로 경험했어요. 2018년, 2017년도에 좀 있으면 10배 오르니까 5년 정도 있으면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10배는 의미가 없어요. 100배, 1000배를 바라봐요. 그래서 맨날 질문은 잡코인 어떤 거,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요. 저도 교수님 책을 읽고 다음 장에 이 주요기들 잡코인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후에 글을 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큰 어떤 투자로서 자산을 불리는 용도보단 어떤 방어용 이 어떤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어떤 무너진다거나 했을 때에 대한 방어용 혹은 자녀 수명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있겠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긴 하진 않을 것 같다. 네, 힘들어요. 힘들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한 10년 하다가 지칠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이 그렇거든요. 이 몇십만 원씩 꾸준히 들면 나중에 30년 뒤에 준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이번에 쓰셨어요. 네네. 그런데 과거에 이 책 이전에 비트코인 그리고 지혜의 족보라는 책도 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지혜의 족보. 비트코인은 아까 우리가 한참 수렵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얘기해가지고 비트코인 이야기가 어려워서 비트코인이라는 인문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족보라는 이름으로 낸 거죠.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얘기 별로 없고요. 맞아요. 그냥 지정학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얘기는 뒤에 잠깐 나오는 거고 사실은 화폐 시스템부터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의미 있다. 그렇죠. 결론으로 잠깐 나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혜의 족보는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네. 우리 수렵 시대 때부터 인문학적인 여러 이유에 의해서 왜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지금 써주신 책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보면 이제 지식의 인문학을 하는 사람 꼭 알아야 되는 코제 정리라든가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토마스 셀링의 여러 가지 게임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썼죠. 이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 책하고 지혜의 족보 책 두 권을 제가 구매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책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본인의 지식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네. 지정학 책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0개 자료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네, 논문과 책과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뒤에 상세하게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그 책들 원책을 볼 수 있죠. 네. 지혜족보는 난 지정학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 그 자체를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가 않아. 본인 안에 이렇게 어떤 그런 갈등이 막 있어. 네. 지적인. 그러면 지혜족보를 읽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내가 과연 충분히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분들 아주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쉬운 책은 아니에요. 뭐 쉽다는 평가는 한 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지혜족보가. 오히려 지정학 책은 쉽게 잘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몇 명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얘기가 일단 없고 본인들이 익숙한 달러하고 지정학인데 그렇죠. 역사적인 맥락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를 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혜족보에 혹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달러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외교적인 지정학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좀 덜 지루하신 분들은 이쪽을 먼저 읽어보시고 둘 다 결국에는 읽어봐야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정말 화가 난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비트코인한테 한번 내가 지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면 그런 사람을 쓴 책이 바로 지혜족보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냐라는 거죠. 상식적인 현상이야 비트코인은 의외로. 비트코인의 지정학은 미국이 비트코인 가만 놔둘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책이죠. 교수님 요즘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반감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폴 시스템에서 이게 전기를 써가지고 가격을 맞추는 게 이제 어떤 원가와 이 가격에 따라 맞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시스템인데.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년마다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면 채굴자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준다는 게 내가 1시간 했을 때 나오는 코인 양이 반으로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죠. 수익성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기를? 꺼야 되지 않을까? 채굴기를 끄죠. 네. 채굴기를 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굴기는 이미 사놓은 거고 전기는 계속 투입하니까 전기를 끄면 너무 손해가 큰 거죠. 임대료도 내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는 그냥 고정적으로 가격이 떨어져거나 수익성이 악화돼도 채굴기를 켜놓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채굴자들은 퇴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겨요. 이런 채굴자리 남아있으려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어떤 가정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되면 똑같은 그렇죠. 거죠.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2배가 될 리는 없고 채굴자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채굴자들은 떠나지 않고 가격은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반감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나리오가 2개가 있어요. 채굴자들이 대거 떠날 것이다. 수익성이 악화돼서. 아니면 채굴자들은 그대로 있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져요. 여태까지 그럼 3번의 반감기에서는 2배 이상, 2배가 뭔가 훨씬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통 20배, 30배 올랐죠. 반감기의 그 기간을 지나요. 반감 지나서 1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요번에 4번째 반감기는 언제 오나요? 내년 5월에서 6월. 그럼 24년 5월에서 6월에 다 됐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올 때 교수님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수백 배는 어렵더라도 2배 이상 올라갈 거다. 수백 배 오른 적은 없고요. 10배에서 15배를 바라보는 건데 지난번 반감기에 많이 안 올랐어요. 그게 2020년 붐이거든요. 우리가 1억을 뚫었어야 마땅한데 못 뚫었잖아요. 몇 배 안 올랐어요. 이 세계에서는 뭐 2자리 숫자가 아니니까 몇 배 안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별로 안 오른 거다. 그렇죠. 뭐 한 4-5배 갔다가 꺼진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장점 혹은 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이 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어떤 코인 이야기의 한 절반 이상은 알트코인 혹은 잡코인이라 불리는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뭐 어디가 망했다거나 100배가 올랐다거나. 그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뭐
본질적으로 다른 핵심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안 달라요. 왜냐하면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이니까 네. 비트코인을 보고 다 영감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첫 번째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컴퓨터를 박물관에서 볼지언정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다가 스마트 콘치를 올리기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난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또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에이다, 솔라나 쭉쭉 나오는 거고 온갖 게 나오고 있죠.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용량이 크다거나 가스비가 적다거나는 각각의 다양한 이유로. 근데 잡코인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FTX 사건에서도 보지만 도덕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발행자나 빅홀더들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빅홀더들이 내던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폭락을 계속 겪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 오너가 해서 유산이 걸렸거나 뭐 싸움이 나가지고 막 주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잡코인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죠. 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엄청 큰 덩어리를 지금 발행 이후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팔지 그렇죠.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게 한 400만에서 500만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걔가 언젠가는 움직일 건지 아니면 영원히 안 움직일 건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게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어떤 위험성이 높은 게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네.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왜냐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 요즘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반감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은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생적인 반감기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채굴이라는 말은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채굴자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보안에 영향을 미쳐요. 보안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암호화해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암호화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목표값에 도달하면은 빙고 게임을 맞춘 사람처럼 비트코인을 배당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채굴 시스템이 사실 말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뭐 공장 같은데 뭐 컴퓨터 놔놓고 뭐 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반도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 난수표처럼 어떤 것들은 표적의 가운데 맞겠죠. 멍청하기 때문에 난수표를 많이 만들수록 가운데 맞히는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뭔가 이해를 해보자면 컴퓨터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서 뭐 비트코인의 어떤 그 게임을 그 내가 만든 숫자 중에 뭐 비밀번호가 하나 맞았어. 그렇죠. 뭐 코인 하나 개 줄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면 반도체 수준이 비슷하다면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고 계속 24시간 전기를 엄청나게 쓰면 맞출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그렇죠. 100개 만드는 것보다 내가 1000개 숫자를 넣었을 때가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걸 그래서 나머지를 다 잡음을 다 제거하고 보면 채굴업은 그냥 전기를 소모하는 게임입니다. 전기를 소모를 많이 할수록 많이 벌어요. 그렇죠. 전기를 많이 소모해서 많은 컴퓨터를 돌리면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많은 비트코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의 그 아름다운 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 뭐가 있나요? 전기 써서 얻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게 비트코인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전기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네. 공장과 똑같습니다. 전기를 투입하면 채굴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장장 입장에서는 전기를 얼마나 투입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비트코인 시세가 이게 이득이 크다면 그렇죠. 전기를 많이 써서 빨리 채굴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장을 쉼없이 돌릴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조금 좀 줄여도 되겠네. 투입하는 것보다 덜 벌어. 그러면 할 필요가 그럼 스위치를 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채굴 쓰는 전기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전기를 많이 쓰죠. 전기를 많이 써서 더 많이 채굴을 하려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기 비용은 네.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은 비트코인 시세에 수렴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3,500만 원이라면 네. 채굴자는 한 개라는 개념인데 비트코인 하나를 생산하는데 전기료를 3,500만 원에 수렴해 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채굴하니까 뭐 원가니까 더 뭐 1,500에 싸게 하고 이런 개념은 없는 거군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2천만 원만 투자했어도 3,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채굴기를 늘릴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빠져드는 게 이게 왜 지적으로 이게 아름다운지를 알겠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이게 분양 이거 원가가 뭐 얼마입니다. 잘 공개도 안 하지만 사실은 그걸 내가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독립된 각각의 개인들이 무한하게 경쟁하면서 원가를 맞춰버리는 거죠, 시장가.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대단하네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보면 굉장히 공정한 게임입니다. 아, 누가 이렇게 한 명이 누구를 뭐 우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핸드폰 게임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죠. 막 돈도 많이 쌓고 뭐 아이템도 좋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굉장히 공정하네요, 정말.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막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받고 피자 2판을 맞아. 피자를 이 코인이라는 걸로 피자도 시켜 먹는다.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 개발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 개발자가 뭘 했냐면 전부 CPU로다가 비트코인 채굴할 때 그래픽 카드로다가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를 본인이 개발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본인이 그 초기에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높여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 남는 게 비트코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쓰고 싶으니까 이제 올린 거죠. 내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줄 테니까 나한테 피자 2판 누가 배달해 줄래 그랬더니 영국의 초등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보낸 거예요. 피자가 영국에서 미국에 온 게 아니고요. 네. 그 영국의 초등생이 이 사람의 주소지 옆에 있는 피자헛인가? 파파 존슨가 거기에 네. 주문을 넣고 신용카드를 계산한 다음에 자기 1만 개를 받은 거예요. 이 야. 초등생이. 그러니까 그 초등생이 스튜디번트라는 친구인데 이 스튜디번트라는 친구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 근데 그 10,000개를 600달러에 팔았어요. 본인이 그래서 1년 있다가 몇 배로 올렸다고.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되는 피자를 한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갖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관심은 그 스튜디번트라는 그 비트코인 얻은 친구 얘기가 아니라 피자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개발자인데 초창기부터 개발을 했으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처음 한 거지만 여러 번 했어요. 막 비트코인을 막 여기저기 막 아주 작은 걸 받고 막 싸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우위가 없어졌어요. 자기는 쉽게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점점점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쟤는 왜 이렇게 쉽게 없지? 해가지고 그 기술을 본다거나 개발하거나 해서 다 똑같이 그래픽 카드를 써버리는 거죠. 그래픽 카드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는 제가 계속 우위가 영원할 줄 알고 팍팍팍 쓴 게 그 중에 하나가 피자인데 나중에는 그럴 코인이 자기한테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위라는 게. 공정함이 맞춰지는군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채굴 시스템에서 이게 전기를 써가지고 가격을 맞추는 게 이제 어떤 원가와 이 가격에 따라 맞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시스템인데.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년마다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면 채굴자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준다는 게 내가 1시간 했을 때 나오는 코인 양이 반으로 준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죠. 수익성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기를? 꺼야 되지 않을까? 채굴기를 끄죠. 네. 채굴기를 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굴기는 이미 사놓은 거고 네. 전기는 계속 투입하니까 전기를 끄면 너무 손해가 큰 거죠. 임대료도 내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는 그냥 고정적으로 가격이 떨어져거나 수익성이 악화돼도 채굴기를 켜놓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채굴자들은 퇴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겨요. 이런 채굴자리 남아있으려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어떤 가정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되면 똑같은 그렇죠. 거죠.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2배가 될 리는 없고 채굴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채굴자들은 떠나지 않고 네. 가격은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반감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나리오가 2개가 있어요. 채굴자들이 대거 떠날 것이다. 수익성이 악화돼서. 네. 아니면 채굴자들은 그대로 있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져요. 여태까지 그럼 3번의 반감기에서는 2배 이상, 2배가 뭔가 훨씬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통 20배, 30배 올랐죠. 반감기의 그 기간을 지나요. 반감 지나서 1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요번에 4번째 공 반감기는 언제 오나요? 내년 5월에서 6월. 그럼 24년 5월에서 6월에 다 됐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올 때 네. 교수님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수백 배는 어렵더라도 2배 이상 올라갈 거다. 수백 배 오른 적은 없고요. 네. 10배에서 15배를 바라보는 건데 네. 지난번 반감기에 많이 안 올랐어요. 그게 2020년 붐이거든요. 네. 우리가 1억을 뚫었어야 마땅한데 못 뚫었잖아요. 몇 배 안 올랐어요. 이 세계에서는 뭐 두 자리 숫자가 아니니까 몇 배 안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별로 안 오른 거다. 그렇죠. 뭐 한 4-5배 갔다가 꺼진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번 반감기는 기대가 크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한 번도 예외는 없었어요. 떴으니까. 그래서 반감기 기다려요 지금 사람들이. 막 빚을 내고 막 채굴기를 막 생산성이 안 맞는데도 막 기다려요. 네. 같이 뭔가 잔칫날을 기다려요. 이런 잔칫날에 먹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두가 기다리는 잔칫날.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떠나고 뭔가 조절 기능이 있는 건데 야 이거 결국엔 오르니까 빚내면서 버티면 올릴 그렇죠. 거야 하면은 공급량이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억지로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들이 조급해서 팔겠죠. 못 버티고.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 그래서 한 번은 반감기를 좌우해서 한 번은 꺾여요. 지나서 꺾이느냐 전에 꺾이느냐 차이가 있는데 네. 꺾이는데 이번에 다 같이 기대하니까 내년 1월 1일까지는 다 버틸 것 같아요. 그럼 내년 1월 1일에 딱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급한 생산자부터 던지겠죠. 그럼 꺾이겠죠. 야,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잔치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걸 정말 예측하는 거는 뭐 과거 사례로 봐서 이번에도 오를 거면 약간 이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언론사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네. 원래 정석은 반감기 이후에 6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다 같이 기다리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6개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감기 전에 6개월, 즉 내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이 기점이 돼가지고 뭔가 일어난 다음에 실제로 반감기가 일어나면 꺼지거나 아니면 별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거 부동산에도 있을 때 완공되기 전에는 막 펌핑되다가 사실 완공돼서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었냐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긴 시간 오늘도 나와주셔서 오늘은 조금 이 수준 높은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5월, 6월에이기 때문에 모두가 시장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참여자로서 행동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공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남들 다 뛸 때는 본인이 크게 실수하게 됩니다. 이상한 코인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라는 말은 조심스러운데요. 네. 비트코인 공부하라라는 말은 전혀 조심할 게 없어요. 이거는 없어질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공부해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는 공부 우리 공부 당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에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